저는 서울대학교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의 김준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연구소에서 미래지구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고요. 또 동시에 서울대학교 학자간 협동과정 여러 전공 분야가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농림이상학 전공 분야의 겸무교수로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지속가능성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제1기 진로탐색 나침반 인문학교 4강을 저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과학의 핵심은 비전이고 비전을 엔지니어링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지속가능성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흔히 사용합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시스템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실 시스템을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간단한 시스템도 있죠. 두세 개밖에 없는 안에 구성 요소가. 대부분의 시스템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하면서 그런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시스템 전체는 총체적으로 또 조직화해서 시스템 전체 질서를 만들어가면서 시스템 전체가 구성 요소들과 함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스템 전체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향해 나가는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구성 요소의 집합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또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이 나침반 인문학교 진로 탐색 시스템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이 인문학교 진로 탐색 강좌가 의도하는 목적이 있겠죠. 목표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자, 시스템 제가 설명한 그 시스템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시스템을 이루는 세 개의 기둥이 있어요. 위에 슬라이드에 보여진 위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시스템은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래서 상호작용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성취해 간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시스템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전 정보, DNA 유전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또 10의 10제곱,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을 10번 곱해야 되겠죠. 그 정도 숫자가 모여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되고 또 그런 기관들이 크고 작은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근데 우리 몸은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사실 여기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두 개의 그림 있죠. 그 그림을 보면 애벌레 그림이 바로 여기 있죠. 애벌레 그림. 근데 이 애벌레 그림만 보면 그냥 애벌레로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애벌레가 잎들을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어떻게 되죠? 더 커지기 위해서 누에 고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밑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서 그 고치 안에서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고치 안에서 어떻게 되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접혀진 날개가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운동하죠. 왜 그래요? 적당한 때가 오면 그 고치가 열리면서 접혀있는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고치 안에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애벌레들은 누에 고치가 열리면서 날아갈 수 없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다른 벌레들한테 잡혀 먹히게 돼요. 그러나 열심히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애벌레들은 어떻게 되죠? 네, 그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가게 되죠. 나비가 날아가는 것은 그냥 꽃을 향해서만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더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넓은 경관, 또 우리가 조경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굉장히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보여드린 이파랑이 위에 있는, 그것도 입이 뭐 전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먹다가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입 위에 놓여 있는 애벌레를 봤을 때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벌써 나이가 많이 들은 선생님인데요. 최근에까지 저는 제가 나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누에 고치 안에 있는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또 지금부터 열심히 더 공부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도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때를 기대해 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졌죠. 자,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단순한 구성 요소들의 합보다는 더 큰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서 향해 나가면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 배울 것들을 배우고 성장,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시스템의 목적이에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런 시스템의 목적이 바로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시스템 하면 중요한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 요소. 두 번째는 그 요소들 간의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소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시스템 전체가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대면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랑 얘기도 하고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네요. 그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럼 우리가 왜 이 수업을 하는가? 이 수업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목적.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잘 에세이를 써줬어요.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쓴 거를 읽어보면서 거기에 많은 친구들이 지적해 준 것처럼 목적과 목표는 다르지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목적은 잘 몰라요. 왜 그렇죠? 자, 목표는 간단히 정리하면 목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거 전부 다 목표입니다. 목표. 그럼 목적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왜? 왜 하려고 하는가? 목적하면 왜라는 질문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 4강을 네 번째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읽어보고 그 소감을 에세이로 쓴 것처럼 지금 우리 지구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두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우리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잠자고 있는 거인들을 깨우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인입니다. Sleeping Giant 들어봤어요? Giant, 거인, 잠자고 있는 거인. 오늘 이 강의의 목적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워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꿈꾸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도전하고 돕기 위해서 이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WASA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는 발음이 와사가 아니고 바사예요. 바사. 그래서 그림에 보면 거의 400년 전에 스웨덴이 폴란드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스타프 황제가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폴란드와 전쟁을 할 때 해전에서 만약에 전쟁을 이기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전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전함의 이름이 바사예요. 그래서 스웨덴의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바사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더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바사 전함이 이렇게 박물관 안에 있어요. 박물관이 굉장히 크겠죠. 박물관이 큰 건물인데 그 건물 안에 딱 이 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 바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들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얘기해 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 위에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400년 전에 이 바사 전함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죠.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실제 그 바사 전함이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측면에 왼쪽에 굉장히 큰 대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설계예요. 디자인이 최초의 디자인이죠. 1층, 2층으로 대포가 만들어져 있고 그 대포 하나하나가 25파운드, 그 당시에 가장 큰 대포입니다. 이런 대포가 양쪽으로 있는 어마무시한 그런 전함이었는데, 이 전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데. 자, 400년 전에 8월의 어느 오후에 이 배가 준비가 돼서 처녀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발틱 해로 나갑니다. 많은 작은 보트들이 이 큰 전함을 끌고 발틱 해안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크고 파괴력이 있는 이 전함이 처녀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km 정도 가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뒤집힌 사진은 없어요. 이건 누가 그린 건데 배가 그냥 티핑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뒤집어지는 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배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사가 벌틱해 진흙벌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400년 전 이야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한 70년 전에 스웨덴 정부가 이 바사라는 전함을 다시 바다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서 복원을 해서 바사 박물관에 전시하게 된 거죠. 자, 이 바사 전함의 교훈이 뭘까요? 이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실제 이야기와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황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구축함이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구축함을 만들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가끔 배 맞는 데 내려와서 배가 너무 작으니까 더 길게 해라. 배가 너무 낮으니까 더 높게 만들어라. 대포를 더 설치해라. 이렇게 툭툭 말을 던지고 열심히 이 배를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 많은 그런 장인들이 배를 만들다 말고 또 바꾸고 만들다 말고 또 바꾸고, 또 배를 만드는데 거의 2년 정도가 걸렸는데 배를 만드는 중간에 이 배 만드는 것을 지휘하던 리더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기술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를 만들어서 결국 완성을 하고 바다로 가져 나갔는데
이 배는 뒤집어졌어요. 바로. 배가 뒤집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굉장히 이유가 간단합니다. 배는 무게 중심이 있는데 우리가 배가 뒤집어지면 굉장히 슬픈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배의 무게 중심이 너무 위에 있었던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큰 대포들, 그것도 2층으로 되는 대포들이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더군다나 이 구스타프 황제가 이 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이기 때문에 배의 맨 꼭대기에다가 황제의 부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 부엌을 만들고 그 부엌 안에 오븐을 설치했는데 그 오븐만 10톤 정도 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소문이. 자, 어쨌든 이렇게 무겁게 위를 만드니까 배는 당연히 뒤집어지겠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를 바다로 가져가기 전날 이 배를 만든 기술자들이 이 배를 가지고 살짝 실험을 해봤는데 배가 기우뚱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냥 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 배가 뒤집어지죠.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사고가 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아무도 상관 안 하고 그대로 일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스웨덴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단 한 사람도 이 배가 뒤집혀진 손실에 대해서 죗값을 치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벌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요즘에. 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됐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가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따가 우리가 토론 시간에 또 나누기로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온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림이 과연 가능할까? 굉장히 판판한 지구, 지구는 둥근데 여긴 둥글지가 않고 공 모양이 아니고 판판한 지구죠. 이 판판한 지구 끝에 배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기 직전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죠?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신나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이 그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처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티핑 포인트, 배가 뒤집어지는 순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간에 와 있어요.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이 또 리더들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해 왔는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죠. 마치 늑대소년의 이야기처럼 어느 친구가 늑대소년 이야기를 에세이에다 잠깐 썼던데, 그죠? 늑대소년 내려와서 소년 내려와서 늑대다 늑대다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뛰어나왔지만 그 다음에 나오지 않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다음에 늑대가 진짜 나왔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지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지금 70년 가까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해 보죠. 여러분들 질문을 같이 들으면 굉장히 좋고 재미있을 텐데. 자, 미안하지만 여기 영어로 써 있죠. 색깔도 있고. 이것은 뭐냐면 밑에 보면 노벨 수상자 102명을 포함해서 과학자 1600명이 쓴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짧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한테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 한 30년 됐네요. 벌써 상당히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우리의 삶에 와 있죠. 우리의 삶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 그죠? 언제 나아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미래지구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들. 여러분 준비됐어요?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저는 과학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동료인 대부분의 다른 과학자들이나 선생님들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하세요. 내일은 미래는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지속 가능성 과학. 우리가 하기 전에 지속 가능성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잘 알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 여기에 또 다른 영어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그냥 놔뒀어요. 왜냐하면 원래 영어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단어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찾아보고 지속 가능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공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부 다 외우세요. 자, 여기 지속 가능성의 정의가 하나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를 네 개를 골랐어요.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 만들어진 지속 가능성의 정의죠. 1987년에 유엔에 의해서. 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제가 굵은 글씨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development, 발전이에요. 발전. 지속 가능성의 정의, 핵심 단어가 뭘까? 그러면 발전이에요. 제가 짧게 설명해 보면 다음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죠. 저 같은 나이가 들은 세대가 있고 여러분처럼 이제 앞으로의 세대를 여러분들이 리드할, 만들어갈 여러분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그런 지구의 자원의 여지를 좀 남겨두고 여러분도 쓸 거로 조금 남겨두는 거죠. 남겨두고 그 남은 것을 우리가 발전에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어요. 굉장히 듣기 좋죠. 자, 그런데 그것이 한 10년씩 지나면서 지금은 벌써 2021년이잖아요. 지난 30몇 년 동안 이 정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이 지속 가능성의 정의도 진화를 해요. 그래서 계속 바뀝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두 번째 정의는 cultural adaptation.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 문화적 적응. 문화적 적응. 자, 문화적으로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것이다. 지속 가능성은.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거는 데일리라는 교수님이 정의하신 건데 사회학자, 경제학자신데 자, 이분이 지속 가능성은 문화적 적응이다. 어떤 문화적 적응인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비성장, 더 이상 성장하면, 더 이상 발전하면 안 된다라는 필요를 깨닫게 되면서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끌어안아야 하는 문화적 적응이라고 정의했어요. 좀 어려운가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면 안 되는구나 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그게 지속 가능성이에요. 안 바꾸면 미래는 없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또 지금 저 같은 기성세대는 그래도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구가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조금 남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그런 때인데 그때는 지구가 망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영상처럼 스티븐 호킹처럼 뭐라고 그래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은 지구를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고 싶으면 지구를 떠나라. 자, 나무를 심는 사람 영상에서는 뭘 보셨어요? 오늘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그 나무를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심어서 어떻게 되죠? 정말 놀라운 그런 결실을 맺는 걸 우리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지금. 바로 그런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멋진 답들을 썼어요. 예,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 있는 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세 번째 정의가 있는데 세 번째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우리가 보통 그냥 한글로도 프로세스, 한글로 구태여 해석을 하자면 과정이라는 단어예요. 과정. 사실 이 세 번째 정의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16년, 17년 전에 정의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의 한계라는 책에 로마 클럽이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클럽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써서 전 인류에게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바로 거기에 나오는 지속 가능성의 정의입니다. 자, 과정이라는 것은 제가 좀 더 한글로 풀어보면 진행해 나가면서 통과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순서와 경험들의 상호작용,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서 통과하면서 경험하는 또 관계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지속 가능성.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성이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계속 진행돼야 되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습득하고 적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순서다. 그런 진행 경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과냐, 어떤 과정이냐? 사회와 자연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멀리 보고 충분히 융통성 있는 과정,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에 매도어라고 써있는데 도넬라 매도어라는 분은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주도적으로 쓰셨는데요. 이 매도어 선생님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속 가능성이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망가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지혜로워야 되고 또 충분히 멀리 보고 충분히 융통성 있는 그런 과정이다. 자, 그래서 저와 제 친구, 동경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가 한 10년 전에 지속가능성 과학이라는 학술지에 비전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우리도 그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자.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게 네 번째 맨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한마디로 가능성이자 운명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저희가 내린 정의 마음에 드세요? 지속가능성이란 가능성이자 숙명, 운명이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가능성이고 어떤 운명인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자 운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심각한 거죠. 자, 도대체 왜 인류는 이 지속 가능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자, 많은 분들이 이걸 열심히 공부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요. 답은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답은 알고 있죠. 문제는 그 답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 하나만 가지고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자, 지속 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없어서, 세 가지가 부족해서. 자, 뭐가 부족할까? 첫 번째, 제가 강의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도대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설사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고 치죠. 우리가 시스템에서 좀 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가 부족해서, 두 번째는 뭐죠? 그 시스템이 역량이 구축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능력도 있고 여지도 있고
융통성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힘도 있고 만약에 시스템이 별 볼 일이 없으면 시스템을 아무리 이해한들 도움이 안 되죠. 자, 시스템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역량이란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듣죠. 예,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 역량 구축.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영어를 공부해야 되죠. 자, 역량 하면 capacity. 구축은 building이에요. building. 자, 그래서 역량을 구축하다. capacity building. 시스템이 capacity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capacity가 뭘까요? capacity. 사전 찾아보면 되죠. 예, 능력, 힘, 예, 역량 이런 건데 제가 저한테 역량을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면 저는 기꺼이 늘림을 당하려고 함 이런 뜻이에요. 예, 역량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환경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늘림, 땡김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걸 역량이라고 하죠. 그 역량이 구축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 탤런트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죠. 자기의 경험을 발휘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기술을 발휘하게 되죠. 자,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시스템에 역량이 구축되어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뭐죠? 확고한 비전, 그리고 실행 의지. 자, 시스템이 힘이 있어요. 시스템도 잘 이해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생각, 목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확고한 비전이 없다.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리더들도 확고한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비전만 없나요? 그것을 실행할 의지도 없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다양한 전공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복잡하죠. 예,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강의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도 적어도 2학기 이상 들어야 1년 내내 들어야 여러분 예, 선배들이 머리를 이렇게 북적북적 긁으면서 아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강의 마치고 좀 쉬었다가 우리가 같이 토론할 때 그때도 좀 더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 하나의 예지요.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자연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도대체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그려본 겁니다. 이 그림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밤새서 한 달 동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녹아 있어요, 이 안에. 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맨 바깥에가 타원형 동그라미죠. 이 동그라미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해가 있어요. 자, 이거는 지구 바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로 뭐가 들어오죠?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예. 자, 태양에서 우주에서 지구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첫 번째 어떻게 되죠? 자, 이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2개가 있어요. 서로 살짝 겹쳐 있죠. 네모 안에는 또 다른 네모가 들어있고 그 네모 안에는 또 다른 네모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서 점점점 작아지거나 점점점 커지는 그런 규모를 나타내죠. 또는 우리가 계층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 계층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서로 맞물려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 시스템에 지구 바깥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빛이죠. 빛은 어떻게 되나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로 볼 수도 있고 물질로도 볼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흘러서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자연은 그 에너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깨끗한 공기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에서 물질과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 물질과 에너지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죠. 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해서 쓰레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폐기물도 만들어내고 많은 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열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질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에너지죠. 이런 것들이 다시 자연 환경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설명하는 세 가지 도움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그림을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첫 번째 단계,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상황 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틀 안에 넣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또는 전화기에 달리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하죠? 보고 있는 대상, 내가 사진을 찍으려 하는 대상을 어디다 집어넣죠? 카메라에 있는 네모난 상자 안, 틀 안에다 넣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틀에 넣기, 상황 구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각자가 또는 함께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사진 찍듯이 틀 안에다 넣는 거예요. 틀 안에다 넣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발짝 뒤로 나가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상황을 보는 것들은 끝이 안 나죠. 그런 상황을 보고 그 틀 안에 넣은 그 상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해하려면 뭘 봐야 되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공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 틀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생겨나고 또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동그라미 왼쪽 아래에 있는 역학 분석이라고 해요. 역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걸 역학이라고 해요. 영어로 dynamics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는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연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하고 나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많고 서로가 충돌하고 있어서 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복잡한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복잡한 시스템이지만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방법은 복잡계 과학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과학의 디딤돌, 주춧돌이 되는 거죠. 기둥이 되는 것.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20분 남았네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에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것은 과거예요. 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시간이 흐른 다음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과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지금이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게 현재라면 오른쪽에 있는 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시스템,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이 주변 환경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죠? 현재에서
미래의 어떤 상태로 가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그 현재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 미래로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요. 그 미래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 지구의 상황은 그 미래 지점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은 한 30년 남았다고 해요. 멀리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50살이 되기 전이네요. 그죠? 그때가 대충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 조건은 뭐죠?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시도하면 어떻게 되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앞으로 5년, 10년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충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텐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전을 엔지니어링 하는 것을 비전이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꿈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은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엔지니어링 해야 우리가 꿈꾸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적인 그런 설명인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그림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시스템, 우리가 보통 생태 사회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 생태 사회 시스템이 지난 7, 8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위쪽은 사회 시스템, 그러니까 인간 사회라고 보면 되죠.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는 생태 시스템 또는 자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래전에는 인간 사회와 자연이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우리가 관찰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어요. 그래서 단일 학문,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전공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고 자연이 점점 한계를 보이면서 이 자연이 인간한테 계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하고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문 하나 가지고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합 학문 여러 개가 같이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 30년 정도입니다. 30년 전 정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런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이 좀 더 웰빙을 추구하고 좀 더 편한 삶을 추구하면 자연은 상대적으로 망가져야 돼요. 자연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하고 우리가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려면 사람들이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아끼고 재활용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이 지난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맨 오른쪽에 초학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속 가능성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회자된 떠오른 이야기가 간학문이에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간학문, 학문과 학문 사이.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택하려고 하는 전공, 한 전공과 또 다른 전공의 사이, 두 전공의 사이로 들어가서 두 전공이 서로 융합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같은 것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죠. 자, 두 전공뿐만이 아니라 세 전공, 네 전공, 간학문 또는 학자간 학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 노력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안되고 있는 방법은 초학문입니다. 초학문, 영어로 transdisciplinary, 초학문. 초학문이 뭘까? 이것은 간학문 노력을 계속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stakeholders라고 하는데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자연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함께 모여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초학문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는데 이제 한 전공을 택한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전공을 택하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전공을 가지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 전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최근에 도나스, 여러분 지금 5시가 돼가니까 배가 고프죠. 던킨 도나스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예, 죄송합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얘기해서. 자, 도나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의 오른쪽에 그게 바로 도나스예요.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원이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요즘 몇 년 사이에 제안된 획기적인 이론이에요. 도나스 경제학이라는. 그래서 안쪽에는 사회적 기반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될 그런 기반들인데 그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과 저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 뭐죠? 이건 생태적인 한계예요.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뚜껑이에요. 그 뚜껑을 넘어가면 안 돼요. 동그라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근데 인류가 지난 반세기 넘도록 어떻게 했어요? 더 나가면 안 될 그 경계를, 뚜껑을 뛰어넘는 것이죠. 뛰어넘어도 너무 많이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히는 점을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오늘 밤에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사이언스와 네이처라는 전문 학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재밌게도 빙하 시대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논문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거 20년 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류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생활 방식을 조금 바꿨더니 지구의 북반구가 6개월 만에 빙하 시대로 들어갔다는 논문입니다. 아메리카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 각기 독립적으로 한 연구 결과가 각각 다른 학술지에 실리게 된 것인데, 북반구의 유럽에서 대서양으로 흘러나가는 물,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물의 양을 조금 늘려서 대서양으로 흘려보냈더니 지구의 북반구가 6개월도 안 돼서 빙하 시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쓰는 밥할 때 쓰는 물, 설거지할 때 쓰는 물, 목욕할 때 쓰는 물, 이런 물들을 많이 써서 그 물이 바다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2월이 됐죠. 그러면 8월이 되기 전에 아시아 전체가 빙하 시대로 들어간다. 학교 안 가도 돼요. 근데 뭐 학교 가기 전에 우리 다 얼어야 되겠죠. 자,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뭐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이 조금 바뀌니. 자, 그런 단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왜 지구가 빙하 시대가 되는지는 이따가 토론 시간에 뭐 궁금하면 제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자, 어쨌든. 자, 그 그림이 여기 또 다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도낫이죠. 도나스 안쪽에도 부서지고 있고, 도나스 바깥쪽도 부서지고 있어요. 그 뭐라고 그래? 더 이상 부수지 마. 막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인류가 가야 될 곳은 어디죠? 바로 이 도나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도나스, 두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저한테는 미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지구가 있고 지구를 여러분과 제가 받치고 있어요.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위에서 엄청나게 큰 손이 콱 누르고 있죠. 자, 그게 생태학적 상한이에요. 우리가 절대 망가뜨리면 안 되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우리한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압박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이 도나스 안쪽에 있는 사회적 기반들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구는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죠. 그 지구 안에 있는 것들 바로 사실 우리예요. 자, 그런 사회적 기반의 하한.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세대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상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다. 우리가 지구에 어떤 손상을 입히고 있고 얼마나 큰 손상을 입혔는지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는 첫 번째 세대다. 그런데 첫 번째 세대인데 곧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죠. 어떤 마지막 세대? 뭔가 해볼 수 있는, 뭔가 시도해볼 수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안 하면 미래는 없다. 자, 지속가능성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발전시킬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지속가능성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목적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디를 향해서 어디까지, 왜 갈 것인가. 왜, 어떻게, 언제 다 중요한데 왜, 그 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왜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why.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비전은 관심과 목적으로부터 시작돼요. 비전을 좀 쉬운 말로 풀어보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전은 될 수 있다는 확신과 더 나아가서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열정과 헌신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what could be and what should be, 될 수 있고 돼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비전은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5분 안에 마쳐야 되니까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손을 들어주면 쉬는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자, 비전이 뭘까? 자, 여러분들 그 채팅방이나 거기 들어가서 손을 들어주면 제가 한 5분 좀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자, 비전을 정해 봅시다. 비전이란 뭔가? 비전은 한마디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멋있죠. 다수를 넘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수를 넘어서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못 보는데 나만 보는 거예요. 나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영어로 seeing beyond the majority. 다수를 넘어서 보는 것. 다수는 못 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누가 품는 거예요? 리더가 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로 탐색, 나침반 인문학교에 들어온 여러분과 같은 리더들, 다른 친구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자, majority, 다수를 넘어서 볼 뿐만 아니라 현재를 넘어서서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를 넘어서. 말뚝에 있는 거북이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얘기해 줄게요. 기대하시라. 자, 비전을 또다시 정의한다면 다수를 넘어서, 현재를 넘어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인지해야 돼요. 깨닫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보고,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이해한 것, 인지한 것을 주목해야 되죠.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가 더 있어요. 계속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비전을 품을 때 세상이 우리한테 굉장히 잔인하게 다가와요. 표현이 좀 어렵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비전의 정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현재를 넘어서, 다수를 넘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이 정의를 여러분들이 외우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 비전이란 어떤 것 위에 세워지는가? 과거의 경험. 그 과거의 경험은 내가 성공한 경험뿐만 아니라 실패한 경험, 나의 강점뿐만 아니라 나의 약한 점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는 통찰력을 가지고 멀리 보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해요.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라임이라고 해서 비슷한 말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정의를 영어로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제가 영어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Vision is foresight with insight based on hindsight. 네. 알아들었어요? Foresight, insight, hindsight.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궁금하면 이따가 더 설명해 줄게요. 자, 비전의 원리. 비전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짧게 할게요. 자, 12가지를 제가 제안할 텐데, 뭐 제가 아니고 사실은 마일즈 먼로라는 또 뭐 앤디 스탠리라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고 강의를 하고 계세요.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첫 번째, 명확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명확한 비전을 품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비전을 품으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원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해야 될 일을 지금 나로 하여금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명확한 비전을 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 안에는 비전을 성취할 잠재력이 있다. 예, 이건 믿으셔야 돼요. 잠재력이 있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자, 제가 강의 첫 부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복잡한 시스템이다. 자,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한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시도를 했는데, 뭔가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놀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뭐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뭐 축구를 했는데, 예, 내가 골키퍼였는데 골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공격수인데 골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책하고 굉장히 마음이 슬퍼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 중에 한두 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한두 개가 잘 못한 거나 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스템 전체가 그것 때문에 힘을 잃고 실망하고 축 처져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바로 그 잘못된 그 부분만 더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면 되는 거예요. 또는 그거 말고 나라는 시스템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다른 가능성을 시도해 보면 되겠죠. 자, 내겐 비전을 성취할 잠재력이 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과학적으로 복잡게 과학의 원리로 좀 더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자, 알고 싶으면 지속가능성 과학을 하라. 자, 세 번째, 비전이 참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비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일단 계획을 세워야 돼요. 비전은 목표로부터 시작합니다. 단기 목표. 작은 단기 목표를 세우기 시작해서 그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 비전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걸음.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봐라. 자, 네 번째는 비전에 대해서 열정을 품어야 돼요. 열정이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에세이 많이 나눠준 것처럼 끈기, 근성,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뭐 여러분들 정말 멋진 말들을 많이 써줬어요.
감동, 뭐 이런 것들. 자, 열정을 품어야 된다.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개발하라. 계속 발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발전시켜라. 자, 비전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비전의 과정을 이해하라. 아까 과정이라는 이야기 했죠. 여러 순서 경과가 지나가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비전의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는 그런 리더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행복해지죠. 자, 그런 비전의 과정을 이해하라. 우리가 비전을 품는 순간 세상이 굉장히 무섭게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만 그 과정은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비전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 우선순위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놔야 돼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선순위인 비전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을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과수 하시는 분들 가본 적 있어요? 포도원에?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수시로 가셔서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를 뚝뚝 잘라버리세요. 근데 잘 보면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가지가 많은데 가지는 대부분 다 열매를 맺어요. 물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죠. 근데 심지어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잘라내세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가지치기라고 하죠. 가지치기. 그 가지를 쳐주면 남아있는 가지에 있는 포도가 어마무시하게 풍성하게 열려요. 그래서 가지를 치지 않은 때보다 더 많은 포도가 열리게 되죠. 자, 비전의 우선순위. 자, 비전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식하라. 우리가 비전을 품는 순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무슨 비전? 그 말도 안 돼. 그게 비전이에요. 자, 그런 영향력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비전에 준비에 힘쓰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근성을 가져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본질을 생각하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최선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성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이따가 우리가 토론하면서 한번 연습해 볼 건데 나중에 이거 나눠줄게요. 그래서 개인별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면 이게 비전의 첫걸음이에요. 2021년도 자기 이름을 쓰고 올해 2021년도에 나는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지적 목표. 그냥 쓰세요. 뭐든지. 작게 시작해도 좋아요. 더 좋아요. 두 번째, 가족을 위한 목표. 건강, 학업, 경력, 교제, 재정, 투자. 여러분도 투자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적 목표. 오른쪽 위에 보면 조그만 예들이 있죠. 지적 목표. 책을 읽으세요. 책은 어떻게 읽느냐? 닥치는 대로 읽는다.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읽어야 돼요. 저희 아내와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Leaders are reader.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오늘도 아내랑 여러 책의 주제를 이야기 나눴고 또 책을 읽었고 또 이 강의를 마치고 토론을 마치고 집에 가서도 또 밤새도록 책을 읽을 겁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궁금한 게 많고 저희 아내와 저의 목표는 하루에 책 한 권 읽기입니다. 자, 아직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자, 가족을 위한 목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린다. 뭐 이런 것들이죠. 건강 목표, 몸무게를 줄인다, 하루에 몇 킬로씩 뛴다, 많이 있죠. 학업 목표, 자, 뭐 어떤 모로에서 수료증을 받는다. 바로 이런 나침반 과정에 와서 열심히 한다. 학업 목표예요. 자, 학위를 받는다.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대학에 진학한다.
직장을 잡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학업이 꼭 학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경력 목표. 그래서 예. 계속해서 공부하고 교제 목표. 그래서 새 친구,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또 멘토, 또 멘티. 예. 누군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보다 또 어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뭐 요즘 말로는 네트워킹. 자, 재정 목표. 자, 아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좀 더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우리가 꿈꾼다면,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한 부분을 통장을 만들든지 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죠. 자, 투자 목표. 뭐 땅을 사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투자예요. 자, 더 많은 예가 있는데 이따가 토론 시간에 더 나눠보기로 하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요약, 맺은 말. 신나죠? 자, 결론.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지속가능성 과학이라는 전공 아직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학에 이런 전공은 없어요. 그런데 지속가능성 과학을 추구하는 전공은 많습니다. 물리학에서도, 농학에서도, 생물학에서도, 경제학에서도, 엔지니어링, 공학에서도, 생활과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지속가능성 과학을 추구하죠. 앞으로는 이런 전공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택하든 이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약속한 5분을 넘겼는데도 안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자, 제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 시스템, 인간 시스템, 사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능 그룹이라고 해요. functional group, 그래서 기능 그룹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2개씩 짝을 져서 8개가 있으니까 전부 16개의 그룹이 있어요. 뭐 8개의 그룹이 있고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가 비전의 사람.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격려하는 사람. 그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을 따라가고 비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 자, 두 번째,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또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싶어 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양은 크고 작은 양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보유자고 그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만약에 이런 지식을 보유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인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지금 그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자, 정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렇게만 얘기해 두죠. 자, 세 번째 그룹, 해석가. 자,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해석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해석을 해놔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해요. 제가 무슨 설명을 해도 전문 용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기능 그룹에 속해 있어요. 영어로 센스 메이커라고 해요. 뭐든지 알기 쉽게 풀어주는 사람.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용자 또는 제공자.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정보와 정보를 연결해주는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사람들. 자, 다섯 번째 그룹은 뭐죠? 청지기. 자기 게 아니지만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으로서 아끼고 돌보고 관리하는 것. 청지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leaders, 리더, 지도자. 자, 여섯 번째 기능 그룹은 혁신가. 우리가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혁신가. 그리고 실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실험가.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풍차를 만든 소년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친구 너무나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서 예, 쓰레기 더미에서 이런 거 저런 거 골라가지고 학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학교 도서관에 가서 얼마 있지도 않은 책을 하나 예, 빌려서 그 안에 풍차를 만드는 그림을 보고 쓰레기에서 풍차를 만들어서 그 풍차로 전기를 만들어서 예, 그런 친구 이야기. 실험가, experimenter, 혁신가.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꿈꾸는 entrepreneurs, 예, 기업가.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구현해내는 사람, 실현해내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 일을 더 강력하게, 예, 단단하게 구축하는 사람, 강화하는 사람. 자, 여기에 제일 마지막 부류가 하나 있어요. 영어로 followers. 이거는 따르는 사람이죠. 저는 사실 첫 번째 나온 격려하는 사람과 맨 마지막에 나온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고 저는 지난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항상 follow였어요. 따르는 사람. 늘 멋진 사람들, 닮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followers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는 기능 그룹이다.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요. 이것도 영어로 써 있죠. 예, 지속 가능성의 영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미국의 인디안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써 있는 영어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를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나는 이 지구를 나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지 않았다. 나는 이 지구를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빌려왔다. 지금 이 지구는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빌려온 지구예요. 이 지구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지구를 다시 살려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과학은 바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학문이고 전공 분야입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